자, 요게 1파트고. 자, 2파트는 이게 이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라는 건데, 요거는 물권법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은 도대체가 민법 총칙을 공부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요거 자체가 시험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물권법이니까. 근데 요기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죠.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번 보시죠. 공시가 뭐냐? 필요성. 자, 조금 전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외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죠. 그래야지 제가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상대방들이 나의 물건을 침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어떤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침해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공시라 그래요. 저 사람한테 어떤 물건이 있다는 것을 외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공시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간단합니다. 등기부 떼보면 되죠. 특히 이 등기제도는 저당권 때문에 발달된 제도예요. 왜냐하면은 은행은 돈 빌려주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을 잡는데 은행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를 않죠.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여전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 사람들은 그 물건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은행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집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외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는 저당권 제도하고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떼보면은 이 집은 소유자가 누구구나, 이 집은 은행에 누가 얼마에 지금 저당을 잡혔구나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침해를 안 하는 거죠. 이 건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등기는 누구나 다 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관심이 있으면은 등기소 신청하면 떼볼 수 있어요. 다 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부동산은 등기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누가 소유자인지 궁금하면 등기부 때문에. 근데 동사는 이 동자가 뭐예요? 이게 동부동이 뭐예요? 움직인다는 이야기거든요. 움직일 동자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는 이게 움직이니까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할 수가 없어요. 동사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죠. 그래서 공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에 가보면은 4가지 방식으로 공시를 하는데 이런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전혀 하실 필요가 없죠. 물권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동사는요, 점유입니다, 점유. 동사는 가지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뭔가 권리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이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물은 저 사람이 소유자이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물건을 훔쳐왔을지 어떻게 알아요? 훔쳐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훔쳐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소유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누군가가 어떤 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당신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 주겠다, 추정해 주겠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게 물권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산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가 없다. 공시가 어렵다. 그래서 그냥 동산은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결론. 어떤 권리, 물건이 있다는 것을 외부에 밝힐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은 등기,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상식이죠, 사실은. 상식입니다. 전혀 어려운 바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공신의 원칙.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자, 문제의 소재. 우리는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다. 자, 등기부를 떼보니까 갑이 소유자라고 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유자가 맞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위조할 때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세에 보면은 실제로는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인데 어떤 사람이 이 부동산을 제가 팔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산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바꾸어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가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요거 항상 외우셔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A가 건물에 대해서 매도인이에요. 자, B하고 지금 이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자,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아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 그랬죠. 어찌됐든 이 사람 이름으로 3월 1일 날 이전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그럼 등기부를 떼보면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돼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 무효라는 말이 처음 나왔네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쓰죠. 무효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이 사람이 취소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하면은 무효가 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어찌됐든 간에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등기가 넘어가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매매 계약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게 뒤늦게 발견됐다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그 하자가 심각할 때는 우리 입법자들이 그 계약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법에 적어놨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무효라 그래요. 자, 그럼 질문 드려보죠. 이거는 이 매매 계약이 너무 하자가 많으니까 매매 계약을 처음부터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지금 누가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B가 소유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런 의문이 될 수가 있죠. 이 매매 계약은 너무너무 하자가 심각한 건데 아무리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법적인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다.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등기부에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를 돌려주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판례는 중요한 판례는 그때그때마다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는 전자를 택할까요? 후자를 택할까요? 자, 질문을 드리면 등기가 넘어갔다. 매매 계약회가 다 넘어갔다.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다. 법에 보니까 그건 무효라고 돼 있다.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 이때 그러면 3월 1일 시점에서 3월 2일이라고 할까요? 3월 2일 시점에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A인가 B인가? 이럴 때 우리 판례가 이제 외우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 판례는 A라고 그럽니다. B라고 안 그래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A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라면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됩니까? 등기 넘어간 거 빨리 말소시켜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뭐 외국을 간다든지 등등 뭐 아파서 중환자실에 있든지 희한한 일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때 B가 사기꾼이에요. 아,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구나. 찬스다. C에게 이거 내 거라고 속이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이때 C는 등기부를 떼보겠죠. 누구라도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 떼보자. C는 보니까 등기부에 누가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B가 소유자라고 돼 있죠. 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합니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5억짜리 매매 그거라면은 5억 지급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또 등기 넘어간 거 일로 이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이전 등기가 넘어왔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이게 우리 민법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심각한 딜레마가 발생하죠. 요 사람 보호받을 가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소유자죠. 보호받을 가치 있습니다. 물론 약간 게으른 잘못은 있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진정한 소유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소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등기부를 믿은 죄밖에 없는데 이 사람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거냐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우리 민법에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법을 보면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얘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외우셔야 되고 판례도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요 경우에는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요 때는 A를 보호하죠. 거래의 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려보죠. 얘가 또 D에게 팝니다. 그럼 얘는 지금 무권리자죠. 얘가 지금 법적인 소유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판례가. 얘가 법적인 소유자라 그랬죠. 그럼 얘는 무권리자예요. 그럼 이렇게 외우세요, 앞으로. 무권리자, 얘가 등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무권리자다. 이때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절대 보호가 안 된다. 이게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다. 이건 일단 외우셔야 돼요. 이 사람은 황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등기부는 누가 관장을 해요? 국가가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관장하는 그 서류를 내가 믿고 거래를 했는데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그래서 2달 전에 여러분들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보셔도 제목이 뭐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억울할 때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이렇게 억울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민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 이치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 A를 더 보호해요. A를. 이 사람은 억색에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B 찾아가가지고 5억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5억이 있겠어요? 사기꾼인데. 찾아올 수도 없고 찾아봐야 돈도 없고 그럴 거 아닙니까?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얘가 봐요. 얘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킨다. 이렇게 유식한 말을 씁니다. 이게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그럼 C가 D에게 만약에 팔았다. D가 E에게 팔았다. 이게 팔아가지고 F 한 10명까지 넘어왔다고 합시다. 이 사람들 다 보호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보호가 안 돼요. 왜? 전부 무권리자에게서 넘겨받았거든.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선생님, 겁이 나서 뭐, 부동산 거래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 입법자들은 특별히 4가지 경우에는 요 얘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율하는 거죠. 진정한 권리자도 보호해야 되는데 이거를 100% 관철시켰다가는 너무 거래의 안전이 심각하게 희생당하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도 거래의 안전을 더 중시하자. 그래갖고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딱 4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데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라는 건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엉터리다. 무권리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가 안 된다. 이게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외가 4가지가 있다더라. 여기까지만 일단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자, 봅시다. 자, 부동산 공신의 원칙. 이 공신의 원칙은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부정한다. 보호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부동산은. 자, 이때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 것을 은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그 등기부에 적힌 자가 권리자가 아닐 때는 거래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외국은 거래의 안전을 택한다고 그래요. 이 경우에 C가 보호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A가 보호되죠. 도대체 왜 이럴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전국의 부동산 등기부를 떼보면 20%가 일본인 이름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2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소유자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정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5년이든 10년이든 이게 거의 이제 정비가 됐다. 이런 결론이 나면은 그때는 이게 바뀔 거예요. 외국처럼 바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입법자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2번째입니다. 동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동산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물권법에 나오는데 A가 보석 임자예요. 소유자입니다. 얘가 B에게 빌려줬어요. 우리가 공짜로 빌려주는 것을 사용대차, 돈 받고 빌려주는 걸 임대차라 그러죠. 어쨌든 빌려줬어요. 그래서 B가 지금 임차인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지금 보석을 점유하고 있죠. 점유가 뭐예요? 아까 공세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누가 봐도 보석을 저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소유자인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실제로는 이 사람은 임차인이죠. 소유자가 아닙니다. 근데 얘가 또 사기를 쳐요. C에게. 이거 내 거다라고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C는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느냐?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팔아먹을 권리는 없죠. 무권리자죠. 보석에 대해서 동산에 대해서 무권리자다. 그런데 얘한테 팔아먹었다. 얘는 그런데 얘가 보석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신뢰하고 이 보석을 샀다. 얘는 보호될 수가 있을까? 아까 부동산의 논리대로 하면 얘는 보호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호될 수 없죠. 근데 동산은 얘를 보호합니다. 거꾸로죠. 부동산은 보호를 안 하는데 동산은 보호를 해요. 왜 그럴까요? 부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제나 유교를 겪은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부동산은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하루에 기껏해야 전국에서 거래되는 게 얼마 되겠어요? 얼마 안 된다고요. 그리고 금액이 너무너무 크죠. 몇억 단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법자들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은 금액도 작죠. 그 다음에 동산은
하루에도 전국에서 수백만 건씩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이 C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진짜 소유자인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산에 대해서. 그럼 거래가 되겠어요? 신속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부동산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우리 입법자들은 이때는 동산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은 얘를 그 대신에 얘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항상 보면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하는데 이 요건이 뭐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미리 합시다. 선이라는 말이 민법에 무지무지하게 자주 나와요. 우리 그 사회에서는 착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이거를 선의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요거 반대말이 뭘까요? 악이겠죠. 그럼 이거는 뜻이 뭐예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거를 악이라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 사람에게서 보석을 살 때 얘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서 산 악의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죠. 몰라야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의자이어야만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어떤 사실을 모르는데 조금 조심했더라면 알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때 과실이 있을 수가 있고 과실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동산의 경우에는 과실까지도 없어야 돼요. 요거를 무과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는 몰라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모르는 데 있어가지고 얘가 실수가 없어야 돼요. 무과실. 그래야만 얘는 보호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도 공부하겠지만 뭔가 어떤 사람이 보호받아야 될 때는 항상 판례나 입법자들은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요 정도는 돼야 얘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요건을 또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외우셔야 되는데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좀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얘의 요건이 뭐라고요? 요런 거를 선의 무과실이라 그러고 요거를 법적인 말로 유식한 말로 선의 취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산의 경우에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는 거죠.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 그럼 얘는 졸지에 소유권 하나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얘한테 찾아가가지고 돈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피해를 보겠죠. 얘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기꾼인데. 그럼 결론 동산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거래의 안전이 희생당하는 거고 동산의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입법자들이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해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동산의 선의 취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동산의 경우에는 거꾸로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요거를 우리가 선의 취득이라고 한다. 선의의 말이 뭐냐? 저 사람이 무권리자라는 거를 모를 때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